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1920년) 기노시타 사카야라는 일본인이 한강변 흑석동 일대 30만 평을 개발하여 택지로 조성하고 그중 제일 좋은 곳에 자기 별장을 짓습니다. 그때부터 이 일대에 명수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현재 조선일보 사주에 대저택이 있는 곳이죠. 월간조선이 안철수와 이석기가 다른 기간에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는 사실을 추적해 알아내고선 안철수, 이석기의 우연한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둘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군요. 조선일보 사주는 일본인 기노시타 사카야와 무슨 관계죠? 조선일보 직원들이 세상의 모든 의혹을 밝혀내고 모든 비리를 바로잡고 싶다면 먼저 자기 사주의 뒤부터 캐보아야 할 겁니다. 걸레로 밥그릇 닦지 말란 법 없지만 그 그릇으로는 밥 못 먹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빨지 않은 걸레로 세상을 닦겠다고요? 월간조선이 이런 황당한 기사를 낸 건 제목만 보고 안철수와 이석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믿는 멍청한 독자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세상의 간교함을 떠받치는 건 언제나 스스로 순수하다고 믿는 멍청이들입니다. 이상은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께서 월간조선의 황당한 제목 이석기와 안철수가 다른 기간에 아파트에 살았다는 안철수 이석기의 우연한 인연, 이 제목을 보고서 트위터에 써주신 글입니다.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 파일을 지금 CM 5대쌀 판매 .mp3 파일을 지금 작동을 시켰는데 계속 시간차를 두고서 계속 재생되고 있습니다. 한번 대박 터지시기 바랍니다. 마치 뻥튀기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5대쌀 CM이 계속 나왔었어요. 내용은 아시죠? 조합원 백마고지님께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하신 5대쌀을 판매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원래 철원은 강원도는 사실은 평야가 부족하잖아요. 쌀농사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감자 이런 게 주 작물이죠. 옥수수를 껍질을 벗기는 그런 방앗간이 있다는 것도 강원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의 그 외사촌 형수께서 강원도 출신이래요. 근데 이 부부께서 우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옥수수로 죽을 써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옥수수를 으깬 게 아니라 통옥수수, 알갱이 옥수수를 그대로 팥이죠, 팥이랑 넣어서 같이 이렇게 죽을 써주셨는데 그 정말 맛있더라고요. 달짝지근하고 말이죠. 고소하고 달짝지근하고. 근데 왜 옥수수는 껍질 있잖아요. 나달갱이에. 그래서 그거 씹고 그거 먹는데 좀 소화시키는데 좀 뭡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꼭꼭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그 껍질을 벗겨주는 그런 방앗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부드러운 속살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역시 생활의 지혜, 강원도민들만 갖고 있는 생활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평야가 넓은 곳에서는 굳이 옥수수를 그런 식으로 먹을 필요가 없고 옥수수는 간식으로 먹거나 아니면 구황작물로 어떨 때 좀 쌀이 부족할 때 가끔 먹는 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평야가 부족한 강원도에서도 철원이야말로 이 강원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드넓은 평야겠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문해리, 동성읍 뭐 이런 데 있죠. 갈마읍 이런 곳에 일하는 그 지명들이 기억이 나는데 철원에 노동당사 그 잔해가 남아있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농업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평야 아니겠습니까? 쌀농사 지을 수 있는 것. 예전 삼국시대인가요? 그때부터 북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나? 하여튼 뭐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 철원에서 친환경 유기 농산물로 농사를 지으신 그것이 백마고시님의 광고 듣다가 잘려서 죄송합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노래 제가 선곡한 거 듣고요. 그리고는 오늘 간략하게 고 최인호 선생의 나름 특집을 짧은 특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 곡 지금 일단 나눌 거는 글쎄요. 이석기와 누굽니까? 안철수가 시간차를 두고 이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그랬는데 둘이 시차를 두지 않고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그러면 분명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알고 보니 피를 나눈 형제. 안철수, 이석기. 즉 뭐냐면은 같은 아파트에 같은 시기에 살았으니까 같은 모기한테 피를 빨렸을 테니까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밀접한 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할 전혀 놀라지 않을 조선일보의 수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요절 락커 빅토르 최의 유작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불렀던 YB 윤도현 밴드의 혈액형 듣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불렀던 YB 윤도현 밴드의 혈액형 듣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 있어 지금? 지금 뭐 사이트를 하나 켰? 너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준다. 어디서 다치고 돌아와. 예, 두 번째 들으셨던 곡은 윤미진의 4집 중에서 마음아 미안해 곡이었습니다. 레게 리듬이죠. 레게는 으짜 으짜 하면서 업이 좀 강한 그런 거죠. 으짜 으짜 이렇게. 밥 말리라고 하는 자메이카 출신의 뮤지션이 전 세계에 알렸었죠. No woman, no cry. 여인이 울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뭐라 그러나 저항의 음악이었었죠. 레게는 원래. 그래서 일찍이 존 레논이 1980년대는 레게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었죠.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도 이 레게 리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드셨던 건 혈액형, 빅토르 초이의 음악을 YB가 다시 불렀었죠. 아, 그래요. 북원은 철원이 아니고 원주였습니다. 맞아요. 원주인지 철원인지 헷갈렸었어요. 이게 메모리의 한계입니다. 자, 최인호. 이제는 앞에 고자가 붙는군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징과 같은 그런 인물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1950년대 청춘들에게는 엘비스 프레슬리였을 테고요. 60년대 초반에는 미국인들에게는 적어도 존 F 케네디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청춘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비틀즈를 빼놓을 수 없겠죠. 패션으로 따진다면은 비키니, 수영복, 그 아슬아슬함과 짜릿함이 비키니 환초에서 핵폭탄을 실험했을 때만큼이나 아찔하다고 해서 비키니라는 이름이 붙었었죠. 정치적으로 얘기했을 때요. 그리고 한반도에 국한시켰을 때 1960년대에는 무엇보다도 그래요. 특히 영남인에게는 박정희겠죠.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적어도 호남인들에게는 김대중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김종필이었을 테고요. 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그런 얘기지 다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음악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1960년대는 그렇죠. 엘리제 여왕 이미자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죠. 전 세대에 걸쳐갖고요.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뭐 이런 노래들. 예. 70년대에 들어와갖고는 양상이 달라지죠. 음악이 많이 변합니다. 트로트에서 포크로, 락으로 상당히 모던해지죠. 왜 그런 현상이 됐냐면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고 53년에 끝난 다음에 전후 세대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전쟁을 겪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들. 큰 전쟁이 끝나면 항상 베이비붐이 온다고 하죠. 그게 사람의 본능인지 모르지만요. 본능과 또한 그 혈기방장한 그런 장정들이 군에서 제대하고서 와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런 것처럼 1950년대에 태어났었던 그런 청춘들에게 FM의 보급 그리고 경제성장 뭐 이런 걸 통해서 청년 문화라는 것이 생겼겠죠. 원래 청년 문화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생긴 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 발응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1950년대의 번영을 배경으로 삼아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베이비붐 세대들을 중심으로 청년 문화가 발흥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어른들이 세계에 편입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과감하게 감자를 먹일 줄 아는 이제는 어른들 말을 안 듣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물론 뒷받침된 것은 경제적인 풍요죠. 예.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는 전쟁도 몇 년 뒤에 끝났고요. 그죠? 미국보다 몇 년 뒤에 모든 전쟁이 끝났고 경제 성장도 느렸기 때문에 그것이 1960년대 말 70년대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를 상징하는 코드라고 한다면 통기타, 생맥주, 뭐 장발 이렇다고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세대를 관통하는 인물들을 본다면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 이장희, 조용남 이런 분들의 음악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또 문학적으로 따지면 전혜린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여자 천재가 있을 겁니다. 그 전혜린의 그렇죠. 예, 이국적인 그런 풍모라든가 번뜩이는 재기 이런 것은 많은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70년대를 관통하는 청년 세대를 관통하는 그런 작가군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수산, 박범신 그리고 고 최인호 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5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동이죠. 해방동이고 고2 때인 1963년 그러니까 63년이면 1월 2월 신춘문예니까 그죠?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쯤이 아닌가 싶은데 이때 모신문사에서 그 모신문사의 신춘문예에서 가작을 받게 되죠. 장원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대학생도 아니고 젖비리는 나는 고등학생이 가작으로 입선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진학을 하고 군대에 있던 곳에서 군대에서 또 신춘문예에 또 당선을 하죠. 두 군데에서 동시에 당선하게 되는데 시큰둥했다고 해요. 왜? 세 군데 당선될 줄 알았다니까 최소한. 그만큼 천재가 번뜩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최인호라는 그런 사람은 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시대의 송창식, 또 이장호 감독, 그리고 고등학교 후배인 이장희 이런 분들과 함께 청년 문화의 전성기를 가져왔었죠. 자, 그분이 글을 썼던 노래 중에 꽃, 새, 눈물, 송창식의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그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한 방울 떨어져서 꽃이 돼
그 꽃이 자라서 예쁘게 피면. 어제 내린 비, 윤영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윤영주, 송창식 이런 분들보다 2살 정도 위였죠. 이장희 씨와는 3살 정도 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형 동생으로 지내는 그런 사이들이었는데, 이분들은 당대의 그 최신 트렌드였던 음악다방 이런 곳에 죽치고 앉아갖고 음악 듣고 또 심심하면은 자기들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시낭송회도 하고 우우 다니면서 술을 먹고 나누는 그런 사이들이었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청년문화의 아이콘들이 된 겁니다. 왜? 그 당시로선 가장 모던한 문화들 그들이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젊은 PD들 같은 경우는 9세대부터 내려져 오고 있었던 그런 그 일제의 잔재라고 하나요?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그런 분들의 그런 문화, 일본풍이 강한 그런 문화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새롭게 밀려들고 오는 그런 미국 문화에 대한 그런 반감이 없었던 분들이죠. 왜 식민지 시절에는 영미, 미영, 귀축이라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미영, 귀축, 귀신 귀자에 가축할 때 축자, 뭐 이런. 예. 뭐라고 하나요? 문학가들은 근엄해야 된다. 근엄한 것 같고 뭐 어떤 대단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무게 잡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후 세대. 그러니까요. 생맥주 마시고 장발하고 뭡니까? 청바지 입고 가끔은 일부에서는 대마초까지 불사하는 그런 자유분방함. 전쟁과 식민지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늘이 없었던 게다가 고도성장기에 이르렀었던 그런 그러나 사회는 점점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하는데 어른들은 고리타분해 보이고 말이죠. 그 반항아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60년대, 70년대. 예. 어릴 때부터 내가 꿈꾸었던 장래 희망은 오직 소설가뿐이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작가가 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실험 기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는 뒷전이고 하루에 단편 하나씩을 쓰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네. 당시에는 입시가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입시. 서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서울고등학교는 당시에 경기고등학교에 필적할 만큼 소위 말하는 명문이었었죠. 일단 거기 들어갔으니까 공부는 잘 한 겁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잘 안 했다 그러는데 뭐 그래도 연세대학교까지는 갔어요. 예. 별들의 고향, 고래사냥, 깊고 푸른밤, 겨울 나그네. 적어도 80년대 그 중반까지는 이러한 문제작들을 냈죠. 이 문제작은 문학적인 문제작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러나 그래 문학적으로 문제작일 수도 있겠지만요. 문학평론가들보다는 그래요. 대중들이 좋아했었던 처음에 최인호 씨가 나타났을 때는 그야말로 문단에 그 뭡니까 기대가 컸다고나 할까요? 그 번뜩이는 천재만큼이나 문학성 높은 그런 것들을 많이 양산해 주길 바랬었는데 대중소설가 여기서 말한 대중이라는 것은 좀 통속적인 느낌의 그런 소설가의 길로 간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평론가들이 문학계의 또 선배들이 아쉬워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최인호 선생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시에 참여문학파 그렇죠. 저항하고 참여하고 그런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창작가 비평이라던가 그런 네, 경향이 아닌 순수문학을 주창하는 소위 말하는 순수문학을 주창하는 문학가 지성사 같은 그런 계열의 선배들이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대중을 택할 거야? 아니면 문학을 택할 거야?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싫어서 그 반발감에 아예 대중작가로 들어섰다라는 그런 뭐 후일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요. 지금 얘기했던 그런 소설들은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죠. 특히 별들의 고향 1970년대 초에 나왔던 별들의 고향 그 만으로 26, 7 뭐 이럴 때 연재했었던 그 소설은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대단한 히트를, 경아라고 하는 젊은 여자의 몰락, 호스티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러니까 급격한 산업화,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한 착한 여린 소녀가 그런 세파에 휩쓸려가면서 남자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힘에 의해서 휩쓸려가면서 몰락하는 그런 것을 그렸대는데, 그런 종류의 소설은 예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호스티스물의 원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괴로워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유신시대에는 정치적인 견해를 이렇게 제기하고 뭐 그런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영화도 그렇고요. 문학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이 여자 옷 벗기고 하는 그런 영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었다는 것이죠. 굳이 뭐 3S 정책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그 정도는 이렇게 봐줘야지 독재 정권도 숨통을 틔워주는 거니까 시민들에게. 그래서 당시에 그 톱 배우들 정윤이니 유진이니 장미인이 또 뭐 김자옥이니 뭐 이런 분들은 다 그런 호스티스물에 출연했었죠. 영자의 전성시대, 연복순 주연의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대단한 호스티스물이 있었고 365 곱하기 24 이퀄 0 뭐 이런. 심지어 나중에는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같은 그런 토속적인 에로물까지 등장했었죠. 그런 거에 원조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매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고 최인호. 1990년대, 80년대에 들으면서 장년의 나이로, 중년으로 나이로 접어들면서는 역사소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 문학가들이 문학적인 상상력이 고갈되거나 뭐 그런 징표를 보일 때 역사소설을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월탄 박종화가 그랬었고요. 등등등등. 물론 역사소설 쓰면서도 인기는 많이 얻었습니다만, 그리고 샘터, 월간 샘터에 연재하는 가족, 자신의 가족으로 자기 이야기를 풀어 쓴, 잔잔하게 쓴 수필과 같은 파스텔 톤으로 썼던 그 시리즈가 이 고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랜 동안 연재를 했었고 자신이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고인은 영화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접 메가폰을 제작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영화에 출연도 했었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이던가요? 여기서는 그 막걸리 마시기 대회의 심사위원 역으로 카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 감독이 이장호 감독이었고요. 이장호 감독이랑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악을 맡은 게 누굽니까?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후배인, 그리고 연세대학교 후배인 이장희였습니다. 별들의 고향. 기억하시죠? 난 그런 거 몰라요. 이게 연주곡으로 나오면서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뭐 이거 말입니다. 네. 이 음악을 이장희가 했고, 그리고 뭡니까? 감독은 이장호가 했고, 여기에 시나리오, 원작 이런 거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이럴 때가 아마 이들의 전성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중에서 2절에 참여를 했었다고 하는 2절 가사를 썼다고 하는 최인호 선생이 이장희가 불렀던 그 건너 듣습니다.
네, 이 노래가 그 유명한 나는 19살이에요. 별들의 고향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 있는 것이죠. 메인 테마입니다. 예, 메인 테마. 이것은 이제 연주곡으로 해서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이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것이죠. 윤신혜 씨 목소리라는 거, 윤신혜 씨가 불렀다 그러면 놀라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죠. 윤신혜 씨가 맞습니다. 이렇게 청년 문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그런 사람들이 전후 세대들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던 이런 별들의 고향, 또 바보들의 행진, 그쵸? 나아가서 나중에 겨울여자 뭐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바보들의 행진까지만 봤을 때 별들의 고향, 이때 전후 세대들이 대중문화에 떠오르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는 아이콘입니다만 그때는 그냥 돌풍이었죠. 정신없이 몰아칠 때였습니다. 새로운 대중들은, 새로운 젊은이들은 이런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열광을 했었고요. 그러나 1975년에 바로 대마초 파동이 터지면서 청년 문화의 기세는 한꺼풀 꺾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 유신 정권이 뭔가 좀 삐딱해 보이는 대중문화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반항적인 이런 것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공작이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겹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거죠. 그럼 군인 정신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젊은이들이 저렇게 장발 휘날리고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시덥지 않은 농담 낄낄대고서 말이죠. 거짓말이야, 뭐 그건 너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시답지 않은 거죠.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퇴폐풍조 일수한다고 뭐 가위 들고서는 머리 자르고 민스커트 길이 재고 말이죠. 네온사인 뭐 줄인다고 하고 말이죠. 네. 일본말 쓰지 말, 외국말 쓰지 말자 그러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분위기 일환으로 대마초 사건도 일으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 대중문화 스타들이 그런 게 연루돼서 날개가 꺾입니다. 예. 송창식 정도만 그런 거에 자유로웠었죠. 대마초를 한 적이 없으니까. 또 서유석은 이 사건 터지기 전에 방송에서 그런 미국을 까는 그런 내용을 방송하다가 도피를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뭡니까? 락 트로트가 발흥하게 되고요. 락이 없어진 자리에. 그렇죠? 네. 최인호 씨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80년대에 기껏 푸른 밤 뭐 이런 걸로 또 각광받고 역사소설로 또 나아가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독재 정권에 각을 세우고 싸우거나 그랬던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전두환을 좀 호의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아무튼 조선일보랑 매우 친하게 지냈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도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고인의 최후의 모습은 아내와 동갑내기죠. 동갑내기 아내와 딸이 지켜본 가운데 평소에 자기가 보유인께서 막 즐겨 쓰시던 I love you 이 얘기를 듣고서 me too라는 얘기 또 답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셨다. 그리고 캐톨릭 신자였잖아요. 독실한 뭐 주님이 보인다라는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고서 환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역시 우리 윗세대 꽤 오랜 선배들의 그런 청년 시대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푸르렀을 때를 상징하는 분이었죠. 제가 가장 푸르렀을 때를 상징하는 음악가 그리고 문학가 있겠고 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각계각층의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들 그런 연령대별로 그런 아이콘들이 있겠죠. 자, 그렇게 자라나고 호흡하고 늙어가는 모양입니다. 오늘 고 최인호 선생의 소위 말하는 특집을 이렇게 거칠게나마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얘기를 뭐 더 할 게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김 작가 모시고 또 음악 얘기를 또 하는 날이니까요.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모두 고인의 명복을
잠깐이나마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고요. 영원한 청춘 성가였죠. 1970년대 청춘들의. 자, 고래사냥을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 더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